엄마, 아이들이 커서 집이 좁아졌어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걱정 마. 내가 2억 모아둔 거 있잖아. 그걸로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근데 세금 같은 건 괜찮을까요? 에이, 가족끼리 돈 거래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냥 편하게 바로 보내줄게. 이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순식간에 4천만 원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의 칼날이 일반 가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씨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으로 아이들이 많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아들 가족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단순한 부모의 마음이었죠. 아들 가족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박정숙 씨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증여세 통지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무려 4천만 원. 박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돈을 내 아들에게 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증여세 추징액은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는 전체 증여세 관련 조사 중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러한 폭탄 세금을 완벽하게 예방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박정숙 씨와 비슷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부산에 사는 김미영 씨는 대학생 딸의 유학을 돕기 위해 1년간 매달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생활비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 해 세무조사에서 해당 금액이 증여로 판정되어 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 이하였지만 반복적인 송금 패턴과 생활비 대비 과도한 금액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또 서울의 정재훈 씨는 아들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갚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차용증이 없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이상철 씨는 8살 손자 명의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후 누적된 2,400만 원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추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만 가족 간 금전 거래 관련 증여세 추징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적발된 사례 중 82%는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 등의 증빙 서류가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제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무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되었으며 세금 누락을 발견한 공무원에게 추징액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즉,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증여세 누락 사례를 찾아내는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AI 기반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이 전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가족 구성원 간의 계좌 이체 패턴을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단일 거래나 6개월 내 누적 5천만 원 이상의 송금이 발생하면 자동 점검 대상이 됩니다. 셋째, 시민신고 포상금이 2배로 증액됩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가족 간 비정상적 자금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무려 3,200건에 달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내 돈을 가족에게 주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검증을 받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실질적 증여 추정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증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과 제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가족에게 돈을 주되 세금 폭탄은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는 3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2023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세무조사에서 적절한 차용증을 제시한 가족 간 금전 거래의 93%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대여자와 차용자의 인적사항, 마이너스 정확한 대여 금액, 마이너스 이자율 설정, 마이너스 상환 계획, 마이너스 양측의 서명과 날짜, 마이너스 가능하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특히 이자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제3자 간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이자 대여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에서 2% 가산한 수준이 적절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현저히 낮으면 부적절한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대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구입과 같은 큰 금액의 경우 공증을 받으면 더욱. 두 번째,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흐름을 만드세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금전 흐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자 지급이 1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 간 대여금은 위장 대여로 의심받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기납, 계좌 이체 시 반드시 이자, 납부 등의 명확한 내용을 메모에 기재. 원금 상환도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함.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모든 거래는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진행. 개인 간 송금 한도가 있는 계좌라면 거래 목적을 은행에 미리 고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박민호 씨는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4%의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33만 3,333원 월 이자에 약 33만 원의 이자를 계좌로 받았고
3년 후 원금을 일시 상환받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거래는 완벽하게 대여로 인정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는 자금 거래 후 5년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4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 추징 사례 중 67%가 증빙자료 미비로 발생했습니다. 필수 보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차용증, 이체 내역서, 이자 및 원금 상환 증빙, 자금 용도 증빙,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의 보조 증거. 이러한 자료들은 디지털 파일과 종이 문서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와 실물 서류처를 함께 활용하세요.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철저히 따랐다면 세무조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실제로 2023년 가족 간 금전거래 세무조사에서 완벽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91%의 사례가 추가 세금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집 구입 이사를 돕는 경우 대출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특히 주택 구입의 경우 공식 문서에 자금 출처를 부모 대여금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손주를 위한 적금, 미성년자 명의 통장은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연간 증여세 기본 공제액 이내로 관리하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하나의 통장에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법과 추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족에게 제공하더라도 방법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학생 자녀의 유학이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유학비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며 큰 금액을 송금합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육비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은 부모 계좌에서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 체재비, 생활비는 월별로 적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 송금 시 메모란에 반드시 대학 생활비 등 명확한 목적 기재, 학교 재학 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마이너스 연간 생활비는 교육부 또는 외교부가 발표하는 해당 국가 유학생 평균 생활비 수준을 참고, 서울의 한 세무사는 자녀 유학비의 경우 월 300만 원 이내의 생활비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결혼 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혼인생활지원금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혼인을 위한 주택 마련, 혼수 구입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예정일이 명시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 혼수 구입은 가급적 부모가 직접 구매하여 영수증 보관. 신혼집 보증금은 부모 명의로 계약 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 기록. 결혼 1년 내외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혼인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하는 메모와 함께 송금. 서울 강남의 W 세무법인 대표는 결혼 지원금의 경우 증여세 기본공제액 외에도
혼인생활 형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의 경우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정기적 송금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100만 원 내외의 일반적 생활비는 부모 생활비로 명시하여 송금, 의료비의 경우 병원으로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 소액 이체 설정, 특별한 사유로 고액 지원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부양가족 등록 및 세액 공제 신청을 통한 합법적 절세. 조세 전문가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통상적인 부양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좀 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식 투자 계약서 작성, 사업 계획서와 함께 투자 검토 문서 준비, 가족 회사에 대한 정식 임원 등재 및 급여 설정, 대여금으로 제공 시 앞서 언급한 차용증 및 이자 상환 원칙 준수, 사업 성공 시 실제 배당이나 원금 회수 실행. 서울의 피회계법인 대표는 가족 사업 자금 지원은 가장 세무적 리스크가 큰 영역으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30%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통한 정확한 시가 평가 의뢰, 실제 매매 대금 전액을 계좌로 이체, 매매 계약서와 함께 대금 지급 증빙 보관,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증빙 구비, 매매 후 실제 거주나 사용 패턴 변화 증명. 부동산 중개업과 세무를 겸하는 전문가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로 최소 5년간의 증빙자료 보관이 필수. 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증여세율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적인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재산이 상속세 기본 공제액 2025년 기준 1인당 5억 원, 배우자 30억 원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생전에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에 걸친 장기적 증여 계획 수립, 증여세 기본 공제액 활용, 특례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증여 재산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 검토, 전문 세무사와 상속증여 종합계획 수립. 지금까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해보며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벽하게 준비했던 강정희 씨의 사례입니다. 강정희 씨는 아들 민수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대여금 3억 원, 연 이자율 4.5% 당시 10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 2. 공증 법무사를 통해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음. 3. 이자 지급 민수는 매월 112만 5천 원을 어머니 계좌로 입금. 4. 메모 기재 매월 이체 시 9월 이자 납부 등 명확한 내용 기재. 5. 증빙 보관 차용증 원본, 공증 서류, 매월 이체 내역, 아파트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 결과적으로 강정희 씨는 3년 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완벽한 증빙 자료 덕분에 증여세 전액을 면제받았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냈다면 약 6천만 원을 부담했을 것입니다. 반면 준비가 부족했던 이경수 씨의 사례는 어떨까요? 이경수 씨도 딸 수진 씨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1. 차용증 미작성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차용증이 필요해? 라고 생각. 2. 이자 미수령 2년간 단 한 번도 이자를 받지 않음. 3. 메모 부재 송금 시 사랑해 등의 개인적 메시지만 기재. 4. 증빙 부재 자금 출처나 용도에 대한 증빙자료 미보관. 5. 사후 변명 세무조사 후 급하게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함. 결과적으로 이경수 씨는 3억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 약 6천만 원과 가산세 약 1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금액, 같은 목적이었지만 준비 과정의 차이가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단계별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송금 전 준비. 가족에게 송금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세무사 상담 가능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 자금 출처 정당성 본인의 소득, 저축 등으로 해당 금액을 보유하게 된 경위 증빙. 송금 계획 한 번에 큰 금액보다 분할 송금이 유리한지 검토. 차용증 준비 앞서 설명한 필수 요소를 포함한 차용증 작성. 거래은행 선정 송금 내역이 잘 보존되는 주거래은행 활용. 2단계 송금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송금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명확한 메모 기재 아들에게 주택 구입 대여금 등 구체적 기재. 일시금 송금 목적이 분명한 경우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이 더 명확. 적절한 시점 선택 사용 목적과 시기가 일치되도록 송금. 송금 방법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 이체나 인터넷 뱅킹 이용. 제3자 송금 주의 가능한 한 수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 3단계 송금 후 관리. 송금 후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세요. 이자 수령 관리 약속된 이자를 정확한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마이너스 증빙 자료 정리 관련 서류를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자금 사용 증빙 수혜자가 해당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증빙 확보. 세무 신고 검토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 또는 금융거래 내역 신고. 정기적 점검 매년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점검하여 누락이 없는지 확인.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요? 너무 번거롭네요. 네, 분명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30분의 차용증 작성과 매월 5분의 이체 관리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요?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금액은 국민 1인당 평균 약 4,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의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 식의 애매한 약속. 우리 가족끼리 뭘 그래? 하는 아니란 태도.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 명확한 목적 없는 고액 송금. 아무런 이자나 상환없이 장기간 방치. 세무조사 후 급하게 만드는 증빙서류. 미성년자 명의로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세무당국의 붉은 깃발과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안전한 가족 금융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 일관성. 약속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일관되게 유지. 증빙성. 모든 거래와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 합리성.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건 설정. 계획성. 단기적 편의보다
장기적 안전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와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박정숙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박정숙 씨는 즉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송금이 완료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1.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2. 송금이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성격이었음을 주장. 3.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한 사후 차용증 작성 효력은 제한적. 4. 세금 완화를 위한 증여세 신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 결과적으로 박정숙 씨는 원래 부과된 4천만 원보다는 적은 약 3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정숙 씨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말해요. 돈 줄 땐 차용증부터 쓰자고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고 돈은 서류로 하는 거예요. 박정숙 씨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정말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사랑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변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막을 씌우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최종 조언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접근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앞서 설명드린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특히 2025년 5월부터 강화되는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더욱 중요합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시장 금리에 준하는 이자율 설정, 정기적인 이자 상환, 명확한 용도와 메모 기재, 증빙자료 보관. 이 5가지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본입니다. 둘째, 증여를 고려한다면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가 아닌 증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10년에 걸친 장기적 증여 계획을 수립하세요. 또한 교육비, 결혼자금 등 특례 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증여 재산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나 부동산 증여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문제는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박정숙 씨처럼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년 세무조사의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AI 기반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 세무공무원 포상제도, 시민신고 포상금 증액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 나중에 고통스러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송금의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공증받기. 이자는 시중금리에 준해 설정하고 실제로 지급받기. 원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실행하기.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하고 명확한 메모 남기기. 관련 증빙 자료는 최소 5년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하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지원이 세금 때문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과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